어떻게 보면 일요일 저녁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쉬어야 할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차게 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그쵸? 쉬기에는 좀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하기에는, 네,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부족하고, 그래서 주말에 이 시간이 항상 어설프게 뜨고 그랬던 적이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 물론 저처럼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제 자랑 같아서 저는 이제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해요. 텍스트 읽는 거를 좋아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책 읽고 그러거든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된 거냐면요. 저는 이제 말을 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업 외에 타인과 대화를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것도 직업병이 된 거죠. 여러분들과 상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수업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고요. 아무것도 안 듣고 싶어요. 정말 고요한 속에서 나에게만 집중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죠. 왜냐면 하루 종일 공부만 하시기 때문에 계속 나와의 대화의 시간, 그쵸? 나와의 싸움, 나와의 어떤 계속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저랑은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합격하시고 나면 제가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 지치고 업무에 지치다 보면 나에게 집중하고 싶은 시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 취미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취미가 아니게 돼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업무의 연장선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해서 그 취미가 온전한 취미가 못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직자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외부에서 즐기는 그런 활동에도 제약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껏 놀거나 마음껏 뭔가 풀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수할까 봐.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오히려 수험 생활할 때는 책을 읽는다라는 게 굉장히 벅찼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 책 읽는 게 가장 나에게 휴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고 공직 생활을 하시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6주 동안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건 나도 책을 다 읽을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읽을 수 있다. 라는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완독의 기쁨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때 이 완독의 기쁨은 완벽하게 잘 읽었다가 아닙니다. 잘 읽었다. 이거는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을 때 완벽하게 이 책을 소화하는 것. 그렇죠? 완벽한 소화. 이걸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이건 확신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 번 읽고 나 이거 다 이해했어 라고 하는 사람 저 정말 많이 못 봤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면 이 책을 한 번만 읽었다? 거의 드물 거예요. 기존의 배경 지식이 완벽하게 있지는 않은 이상 이 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공리주의, 자유주의, 들어는 받고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텍스트화된 거를 처음 봤다. 그런 친구들 솔직히 진짜 많을걸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 지문에서 한번 봤고 또 어디선가 들어는 봤어.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 배웠어. 그래서 어디서 들어본 것들은 있지만 그거를 어쨌든 누군가가 필자가 그 이론들을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론들을 사용하는 것,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 그런 글을 읽은 경험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 자체가 적으신 친구들일수록 저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책들을 많이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특히 오늘 해당되는 부분을 읽었을 때 필자가 결과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우리가 전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첫 페이지를 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책을 읽으시는 그런 경험을 또 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완독을 해야지만 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독을 하지 않으면 안 읽은 겁니다. 않으면 뭐 당연한 거지만 시간 낭비죠. 네,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장에 보시면 여러 책들이 꽂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완독하지 않은 책의 비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근히 많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완독하는 경험을 누적해야지만 그래야 언어 이해 능력이 상승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독의 그러한 책의 수가 늘어날수록 언어 이해 능력이 상승을 하니까 아예 정해놓으세요. 내가 시험을 위해서 10권은 읽는다.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권 정도는 읽어야 유의미한 언어 이해 능력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10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한 권을 읽었으니까 9권 남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합격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1차 합격했던 친구들 가운데 저랑 지켰던 약속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반드시 책을 사서 그 책을 한 달에 한 권씩이라도 읽어서 책장에 꽂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장의 한 켠을 다 채우면 난 반드시 합격한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시고 반드시 시험 전까지 10권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어떤 남학생은 외교원 합격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기본 강의 때 스터디 팀장도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 10권을 1차 시험 때까지 못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솔직하게 선생님 저 10권은 못 채우고 한 8권 정도 읽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면접 전까지는 무조건 10권 채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공부하시고 면접 준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책을 꾸준히 읽으셨고 15권을 채우셨대요. 그래서 네, 그 해에 당연히 1차 합격한 그 해에 다이렉트로 그죠? 최종 합격까지 가서 네, 연수원까지 가는 네, 그러한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당연히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오늘 책을 읽는 것을 마무리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꼭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서 10권 이상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시험 전주까지도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있으면 7급 시험도 있고 리트 시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독서 살롱이든 뭐든 어쨌든 독서를 시험 직전까지 지속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독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눈으로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게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어떠한 지문을 보는 것보다 더 깊게 사고하고 더 핵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사고의 깊이를 굉장히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몰입하면서 독서를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시험 직전까지 독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독서 살롱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몰입해서 90분이라도 독서를 하는 시간을 꼭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독, 많이 대충 읽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6주에 걸쳐서 나눠서 읽은 것처럼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정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독서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의 깊이를 위해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사고력을 높이고 이해력을 높이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단순히 바로 효용을 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치고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독서해야 하는가? 이거는 저는 최소 10권이다.
그리고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때까지 10건을 못 채웠지만 나는 면접 볼 때까지 15건 이렇게 아예 건수를 정해놓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건수를 정해놓고 그리고 일주일에 책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나는 독서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여러분들께서 독서하는 습관을 이어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제 과제를 검토하면요. 물론 이 정의를 무엇인가를 지금 봐도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에게는 좀 버거운가?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자기가 알 수도 있어요. 뭔가 과제도 꾸역꾸역 하기는 했는데 맨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60분이든 90분이든 제가 시간을 들였을 때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다.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러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꾸역꾸역 이런 책들을 쫓아오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주셔야지만 당연히 언어 능력도 빠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한두 권 정도는요, 가벼운 에세이나 아니면 가벼운 소설책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책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보다 보니까 이야기책은 도움이 안 된다. 소설 같은 거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의도, 사고를 쫓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독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무슨 내용이지, 무슨 줄거리지, 이렇게 이야기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내용과 줄거리를 통해서 필자가 어떤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느냐. 이거를 이제 쫓아가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설을 읽는다라고 하면 그 소설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이거는 뭐 스토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안 돼요. 줄거리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도 반드시 상징적인 어휘가 있고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쫓아서 가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 네. 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명관의 고래라는 소설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젊은 작가 수상집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독서살롱이 보고 있는 책들을 천천히 쫓아오세요. 그게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 괜히 막 쫓아오지 말고 내가 조금은 벅차다 싶으면 이런 소설책부터 오면서 이 저자가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쫓아오는 형태로 독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사도 의미가 있고요. 특히 천명관의 고래는 지금 난리죠. 세계에서도. 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돈이 아깝거나 아니면 의미가 없거나 하지 않고 가치가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절대 돈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읽고 쫓아오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전달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렸고요. 바로 우리가 그 발제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독서나 아니면 지금 여태까지 독서살롱을 참여하면서 느꼈던 바 아니면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감상도 좋고요. 독서살롱이 보완이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참여 소감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제가 대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되게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거를 원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수준이나 독서의 수준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힘들진 않았는지 그리고 독서와 관련된 컨텐츠 중에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컨텐츠를 아예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이런 핵심이 있었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컨텐츠 보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빠르게 책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 컨텐츠를 보면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그런 흐름이나 그리고 핵심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의 그 손과 책과 막 이런 것만 화면으로 보이니까 어떤 친구가 선생님은 왜 이상한 캐릭터가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주말 7시가 굉장히 이 카메라를 켜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거려서 여러분들한테 더 뭐라 해야 될까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궁금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시선 처리라는 그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시선은 한 문장에서 정석은 이겁니다.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시선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막 뽑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의식적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문장의 순차적으로 쭉 시선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뽑아 읽기가 되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문제를 풀 때요. 선택지를 읽고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들어갈 때 뽑아서 읽는 친구들은요. 문장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보고서 의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구미에 맞는 키워드를 이렇게 탁탁 뽑아서 조합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 문장들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대한 판단과 지문에 있는 그 연결이 잘 안 되겠죠. 자의적인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시선을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이 시선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문장 하나만 두고 이 밑에 그 흰색 A4 용지 같은 걸로 가리세요. 그래서 한 문장 읽고 내리고 이렇게. 근데 이 한 문장이 다로 끝나는 이 종결되는 이 문장을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읽고 있는 한 줄이 아니라 한 문장을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여기 이게 한 줄이었고 이렇게 다 가렸어요. 근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다. 그러면 문장이 끝난 데까지 내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리고서 문장의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본다는 느낌으로 시선 처리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때는 의미 파악이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눈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만 의식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눈으로 갔을 때 바로 의미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막 돌아가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선만 이렇게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강약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핵심을 기준으로 강약 조절하는 게 맞는 거죠. 오늘 이따가 강약 조절의 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 여러분들 모두 다 공유해도 될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 여담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책을 쓰고 있습니다. 수험서가 아니라 일반서, 베스트셀러를 향해. 네. 그 독해법과 관련된 문해력 독해력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이 이제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제일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강약 조절입니다. 강약 조절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니까요. 일단 제가 문장과 정보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문장 내 강약 조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장 간 강약 조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간 강약 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강약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내 강약 조절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배웠던 얘기입니다. 기초인문 강의 때에서 문장의 핵심 구성 성분을 중심으로 강약 조절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국어 문법에 기준하여 문장을 독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다른 거를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다른 거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쓰고 있는 원고인데, 음, 네. 이 독해력 약한 아이들 이런 거 보니까 아시겠죠? 네, 어머님들한테 쓰는 책입니다. 네. 문장 간의 강약 조절. 가 보이시고 나 보이실 겁니다. 문장 독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가처럼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여기 앞머리에만 힘이 쫙 가 있어요.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째 위인. 여기까지 하고 탁 뭔가 막히는 거죠. 그렇죠? 위가 넷으로 나누어졌단 말이야? 뭐야? 반추동물 뭐야? 첫 번째 위라고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이렇게 읽은 친구들은 문장 내 강약 조절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친구들은 점점 포기하면서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부분이 어때요?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가 넷으로 나뉘어진 반추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인 여러 동물이 비색을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약간 제가 랩하는 것 같았죠, 여러분. 네, 비웃으셨겠지만 약간 실제로 그 음량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좋아요. 근데 이렇게 꾹꾹 눌러버리니까 이걸 다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이거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힘을 딱 주는 거야. 위가 네 개로 나누어졌구나. 반추동물에 하면 반추동물 뭐지? 첫째 위인 하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문장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안 그려지니까 이 문장 독해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장을 잘 읽는 친구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아직 주어가 안 나왔으니까. 계속 수식하고 있으니까 반추위에는 했을 때 한번 멈춰요. 반추위에는 근데 이 반추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앞을 다시 봐요. 첫 번째 위구나 위. 첫 번째 위인 반추위에는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거구나. 가처럼 읽은 사람이랑 나처럼 읽은 사람이랑 문장을 통해서 파악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겠죠. 가는 위가 4개로 나뉘어진 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반추위에는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반추위라는 게 뭔지 몰라도 돼요. 이건 대문자로 치환해도 되거든요. X라는 것이 있는데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그래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넘기겠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바로 문장 내에서 강약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요. 문장 간의 강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문장 간의 강약 조절을 하려면 문장의 역할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리트 강의를 시작하는데 리트에서는 이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할 거냐면 이 문장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지해야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강약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예측을 해서 그 다음 문장을 가기 전에
이 문장을 내가 강하게 읽어야 될지 약하게 처리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다 읽은 다음에 그제서야 이거 약하게 처리했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을 딱 읽고 났을 때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이 돼야지만 그 2번 문장을 약하게 처리할지 강하게 처리할지 여기에서 먼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렇죠? 근데 읽으면서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고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모의고사래요. 자, 이것도 그냥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건 쉬운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어떤 문장을 가장 힘주어서 읽어야 될지. 자, 문장 간의 강약 조절을 잘한다는 건 문장 간의 연결을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연결을 여러분들 진짜 못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클리닉 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볼게요.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에 아무 의미도 안 남겨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기준이 되냐면 이 단락 전체를 읽을 만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뭔가는 남겨줘야 돼요. 환경의 날 행사라는 걸 왜 꺼냈지? 이 영상을 떠올리잖아요. 그럼 뭔가 환경과 관련된 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올까요? 이 환경이 날 때 봤던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이 영상에 대한 구체화가 나올 겁니다. 2번은. 그러면 2번은 강하게 읽어야 될까요? 약하게 읽어야 될까요? 구체화는 무조건 약하게 해요. 약하게 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너무 힘주어서 읽는 게 아니라 약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영상인지 구체화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2번은 약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네. 그렇지만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영상과 관련된 건지 정보를 찾아서 연결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를 읽을 때는 보니까 어떤 영상이었어요? 북극곰의 눈물이었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환경의 날의 영상 북극곰의 눈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고 눈물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북극곰이 왜 눈물을 흘렸지? 그럼 도대체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 2번 문장보단 3번 문장이 더 중요하겠네. 드디어 그 영상을 왜 떠올리라고 하는지 의미를 뒤에서 제시를 해주겠네. 그렇죠? 그러면 북극곰의 눈물과 관련된 의미를 뒤에서 제시를 해주면 그걸 힘줘서 읽어주셔야 되겠죠.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이것도 문장 독해 못하는 친구들은 이산화탄소를 미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만들어준 지구온난화가 빚어낸 비극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결국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구나. 1번, 2번, 3번 중에서는 이제야 지구온난화 정도가 머릿속에 넣을 만한 단어였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1번과 2번에서 잡았던 키워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문장마다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다 쌓아서 독해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어떤 키워드 가져갔어요? 환경의 날 영상. 근데 그게 북극곰의 눈물이래요. 근데 그게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낸 비극이래요.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지구온난화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머릿속에 삭제한다는 느낌으로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라고 했으니까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뒤에가 더 중요하겠죠.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힘줘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건지 생각하면서 넘겨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잖아요. 그럼 저라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만 남기고 앞에서 봤었던 키워드는 다 버릴 겁니다. 결국 연안 생태계의 가치, 이거를 보호하자라는 거고 관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럼 선생님 앞에 걸 읽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문장의 의미는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연결해서 읽었을 때 이 문장에 대한 이해도와 그냥 여긴 대충 아무것도 안 남기고 연결 제대로 안 한 다음에 여기 문장만 딱 뽑아서 읽었을 때 이해도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연결하면서 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지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을 쫓아갔을 때에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문장에 있는 문장 내의 강약 조절은 기본이고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문장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단락이 끝났을 땐 내 머릿속에 어떤 키워드를 남겨야 되는지를 확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일단 문장 간의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면 문장들이 어떠한 관계들로 하나의 단락을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지난 과제를 내드렸는데 진짜 여러분 글을 왜 이렇게 못 써요 진짜 큰일 났어 큰일 났습니다. 과제를 그냥 대충 해서 그런 거겠죠? 전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내드린 과제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할 거라는 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성의 없게 한 걸까요? 진짜 글을 제대로 못 쓰는 걸까요? 네. 글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독해를 잘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글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이 사람이 뒤에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거고 어떻게 글이 구조가 전개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엉망진창인 게 뭔지 압니까?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가 연결이 전혀 안 돼요. 한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은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일반화가 있으면 구체화, 상술, 핵술, 그죠? 부연. 이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면서 뭔 얘기야.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두 번째, 문장에 호응도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어와 서술어 호응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공직자 되고 변호사 될 사람들이 이렇게 문장을 못 쓰면 어떡합니까? 진짜 남들이 이제 나중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 문장의 주어와 수어가 호응하는지 항상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물론 오타인 친구들도 있지만 맞춤법을 모른다.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물론 이제 과제이고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합격한 이후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단번에 고쳐지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의식하시면서 하셔야 나중에 네, 논술 하시는 분들도 네,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한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강약 조절을 잘한다면 제 머릿속에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날 때, 행사 때 봤던 영상, 북극 고금의 눈물, 이건 약하게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럼 그것에 대한 의미를 밝혀주는 3번에 힘줘서 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결론은 4번이니까 여기를 가장 힘줘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강약 조절을 하는 거, 그래야 의미 파악도 잘 되고 효율적인 독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약 조절은 단순히 어떤 거를 힘주어 읽고 약하게 읽고에서 벗어나서 핵심 독해와 연결이 됩니다. 이해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을 잘하면 핵심 독해도 잘 되고요. 핵심 독해를 잘하면 강약 조절도 잘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강약 조절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초적인 문장 독해가 잘 안 됐을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핵심을 힘줘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 뭔지 모르니 강약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렇게 문장에 대한 문장 내의 강약 조절, 그다음에 문장 간의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간의 강약 조절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 된다라는 가정 하에 넘어가는 게 정보 간 강약 조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의도에서 질문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 보통 기초 입문 강의 이후에 전달하는 것은 이 정보 간 강약 조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 정보와 세부 정보, 그리고 상위 정보와 하위 정보. 이렇게 우리가 정보 간의 층위를 가지고 강약 조절하는 거, 이거를 이제 보통 말씀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핵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게 핵심이요. 의미상 핵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의미상 핵심도 들어가지만 우리는 수험 독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피셋이 혹은 니트가 NCS가 선호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즉 뭐예요? 선지화하는 정보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셋이라면 니트라면 NCS라면 이런 걸 제가 자꾸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각각의 시험에서 요구하는 선호하는 정보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핵심을 강하게 독해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이 선택지화 될 만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선택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지문만 분석하거든요. 혼자서 리뷰하는 시간 한번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문을 읽고 리뷰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내가 핵심 파악, 특히 정보, 핵심 정보나 선지를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선지 분석이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단순히 어디에서 나왔지? 이게 아니라 어떤 정보 파악과 어떤 사고의 방향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공식화하고 원리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정보의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라도 선택지에 대한 원리를 차분히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이 문장에 대한 이 강약 조절이 된다는 하에 요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요거는 처음에는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결국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에 대한 문장 내 강약 조절, 문장 간 강약 조절 이거를 실패하게 되면 결국에는 정보에서 우리가 정보 중에서도 어떤 걸 힘줘서 읽을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 파악이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제가 핵심 세부 정의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지금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강의에 들어줘야죠, 뭐. 그렇죠? 네. 스텝 강의나 아니면 독해원리 3.3이나 이런 강의에서 아마 어떤 정보를 약하게 처리하고 어떤 정보를 강하게 처리할지 올해 강의를 통해서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강의보다 좀 더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올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종정 씨가 질문을 하셨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준비를 했던 것처럼 막 자료 막 꺼내서 대답하고 이래서 너무 웃겼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고 우리 책에 대한 얘기 한번 네. 네. 언어 기본 강의는 우리 8월입니다. 기본 강의는 8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근데 올해 다들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학원 보니까 기초 입문 강의도 아직 개강을 안 했대요. 우리는 4월에 했는데. 네. 4월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개월 일찍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다 합격하겠죠. 네, 그래서 8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아마 백문 무료 특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트 강의를 7급 준비생이 들어도 무방할까요? 하셨는데요. 근데 철저히 리트에 맞춰서 할 겁니다. 7급 준비생 하셔도 됩니다. 근데 포커스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 리트 강의 자체의 지문이 어려우니까. 하지만 한 지문 저는 되게 꼼꼼하게 다뤄드릴 거고, 이번에는 그 문장 독해하는 훈련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그게 약한 친구들은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리트 하는 친구들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이 되는 선지만 분석하고 있고 오선지는 틀린 선지만 분석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첫 단계는 답이 되는 선택지를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에 오답 선지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약한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시간 재고서 우리가 전체 문제를 풀었을 때 지금은 막 리뷰를 많이 해보고 강의 들었으니까 답은 알지만 왠지 고민할 것 같고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찝찝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모든 선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네. 약한 이유가 분명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다 같이 어려운 문제도 중요하지만 왜 나만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답 선지까지 다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답이 되는 선택지를 보는 이유는 출제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이 오답 선지를 보는 거는 사고의 교정을 위한 겁니다. 내가 나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선택지가 따로 있는 것이고 선택지를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교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약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답 선지까지 다 봐주시고요. 보통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해에 많아봤자 4-5문제 정도일 거예요. 모든 문제 유형을 합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 선지까지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 독해 강의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7월 첫 번째 주에 개강이 되고요. 이때 기초 스텝 1 강의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초 입문 강의는 프리스텝이었잖아요. 근데 스텝 1 강의는 뭘 하는 거냐면 핵심이 곧 답이다만 할 겁니다. 와 선지 추리기. 하나의 원리만 팔 겁니다. 네, 5일 동안. 그래서 핵심을 진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증형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핵심을 지문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그 논증 그 핵심을 파악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데 100지문을 할지 50지문을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지문을 가지고 핵심만 파악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네. 자,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발제문 쓴 친구에 있는 그 발제문도 함께 보면서 오늘 독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까 주셨던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해결해 드릴게요. 자, 발제문 쓰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우리 발제문 쓴 친구 유진 씨. 네. 네. 응? 왜 이렇게 왜 잠시만요. 다른 거 채널 있으면 그거를 꺼줘야 돼요. 들리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이거 하시면서 어땠어요? 좀 정리가 되던가요? 네, 많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바로 그냥 읽기보다 네, 자기가 이거를 쓰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거를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 권리, 자격이라는 단어는 왜 나온 겁니까? 이 권리 7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7장의 핵심이 결국 수수 집단 5대 정책의 사례를 통해서 정의와 도덕적 자격을 분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제목을 권리 대 자격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리 대 자격. 필자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 필자는 이거를 분리하기 힘들다 이 정도만 해서 음. 그럼 자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자격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앞에 있었던 롤스나 칸트는 권리와 자격 중에 어디로 연결이 되나요? 권리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격을 좀 더 중시한 것 같았어요. 네. 그럼 그 지금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 음, 어, 칠, 어, 칸트랑 롤스는, 특히 롤스는 특정한 능력이 우월하다고 해서
뭐 당연히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도덕적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음, 정의가 도덕적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주장하고 있고 음, 필자는 반대로 정의를 자격 논쟁으로부터 단호하게 분리하기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음. 칸트와 롤스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써주신 여기 두 단락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네.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렇다면 이러한 인종별 우대 정책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 했더니,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대학 입학과 관련된 정의 문제는 도덕적 자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네. 그렇다면 정의와 도덕적 자격은 분리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필자가 이제 의문을 제시해주고 있고,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리고 필자의 입장이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의에 관련된 논쟁은 이런 그 자격 논쟁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하기란 어렵고 영의 미덕, 선의의 의미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기가 지금 하신 겁니다. 쓰신 거예요. 네,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이 큰 틀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잘 정리했는데 이 큰 네. 틀에서 이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장악을 했느냐 그거를 음, 지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때요? 제가 질문하니까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정리가 되셨던 상황인가요? 네, 근데 네, 떨어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네, 괜찮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어 키워드들도 너무 잘 잡고 큰 맥락은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이 자격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전체를 가지고서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음, 정치의 목적은 음,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여 음, 그들의 고유한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음, 어, 그 영예와 미덕을 어떻게 적용하고 분배하는지에 관해서는 음, 페리클레스처럼 시민의 미덕이 가장 뛰어나고 음. 공동선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배분하면 된다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삶이 무엇인지, 이제 좋은 삶과 이제 정의라는 것은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배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선이 가득한 사람,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미덕이 있는 그런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배분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예를 수행해야 된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게 궁금해요?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읽을 텐데. 음, 마지막 부분에서 뭐 텔로스 목적은 음, 그 기관이 배분하는 재화와 음, 그것을 포상하고 영예를 수용하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끝나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그거 음, 그리고 필자의 확실한 입장이 이제 좀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음, 음, 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 좋은 삶에 대한, 그 우리가 이제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인데,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칸트와, 롤스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 좋은 음,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좋은 어, 삶, 그것에 대해서는 칸트와 그다음에 롤스는 어떤 입장인가요?
약간 자유주의 입장에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거를 적용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삶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좋은 얘기한 것 같아. 어쨌든 그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응,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좋은 삶이라는 거에는 그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혹시 충돌되는 것 같진 않나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좋은 좋은 삶, 삶, 미덕, 그다음에 정치 아, 폴리스, 결사체. 어때요? 어떤 게 좀 충돌되는 것 같죠? 목적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음, 어, 그 목적을 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구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단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 된다. 네. 이것도 굉장히 잘 포인트를 잡은 것 같고, 제가 의도했던 거는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하면 개인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세트 단어를 묶을 수 있는 게 뭐죠? 사회? 그렇죠. 사회 혹은 나, 집단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직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왠지 필자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아닌, 개인이 아닌 집단, 집단 혹은 공동체,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에 대한 어떤 미덕, 뭐 이런 걸 강조하지 않을까? 이런 음,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유와 구속도 굉장히 잘 잡은 포인트인 것 같고, 피셋이었다면 개인과 집단, 이것도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구체화가 된다면 그런 집단적 측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음, 좋은 삶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삶과 그다음에, 그런 미덕이 있는 삶, 실천적 지혜의 삶.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앞에 있는 애들이랑 충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충돌이 될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의 핵심 키워드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훨씬 더 아리스토텔레스나 필자의 입장이 더 명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들 간의 관계를 추론해내시는 독해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전체적인 맥락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 6장에서 칸트와 롤스는 이제 권리 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자격에 들어갑니다. 도덕적 자격과 정의를 분리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꺼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충성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언가에 충성을 한다는 거니까 약간 자유랑 충돌되지 않나요? 완전 반대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의무를 진다? 약간 그 자유와는 조금 상반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충성심이라는 키워드가 왠지 제가 예상을 하기엔 이 자유주의 앞에 있었던 칸트나 롤스와는 조금 결이 다른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생각을 한번 하고서 10장으로 딱 넘기니까 눈에 탁 띄는 키워드가 공동선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렇죠? 공동선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그냥 선이 아니라 공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는 이제 개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게 자유주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이 누리는 그런 선의 개념이니까 결국에 필자는 개인의 자유의 선택을 얘기하는 그 자유주의를 비판을 하고 공동의 선을 통해서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목차를 보면서 이제 내용을 예측을 할 건데요. 우리가 오늘은 8시부터 이제 독서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시 반까지 독서를 할 겁니다. 8시부터 9시 반까지 독서를 할 건데요.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은 9장과 10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필자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 담겨 있는 부분이 어디죠? 그렇죠?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부분입니다. 정의와 공동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가장 힘주어서 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9장이 좀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9장이 길기 때문에 9장을 다 천천히 읽으실 필요는 절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빈칸, 여기 뒤에도 제가 이렇게 빈칸을 해드렸는데 이 빈칸을 이번에는 다 채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 채우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은 선택해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스킵을 할 거예요. 과감히 스킵. 아셨죠? 그래서 한번 자기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어떤 것을 힘주어 읽을 것인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영미시 1, 이거는 뭐죠? 뭔 의미죠? 갑자기.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과와 손해배상,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할까? 그 다음에 도덕적 개인주의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 개인주의, 도덕적 개인주의는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공동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일까? 이런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저는 여기 이 단어가 너무 눈에 들어왔어요. 도덕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그럼 필자는 이 중립에 해당되는 걸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좋은 삶이 무엇이냐? 공동선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게 중립일까요? 중립이 아닐까요? 뭔 것 같아요? 네. 중립일까요? 중립을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인 거죠? 네. 중립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이 도덕적 삶이라는 게 뭔지, 좋은 삶이라는 게 뭔지, 공동의 선이라는 게 뭔지, 이 기준을 조금 더 확립을 시킨다든지 좀 더 개입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왠지 저는 중립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제 정의와 자유. 그래서 뭔가 자유에 대해서 조금은 여기 앞에까지는 좀 비판에 대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일 것 같아요. 공동체의 요구. 공동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뭔가 인간에 대한 전제 같죠? 합의를 넘어서는 의무. 합의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앞에. 합의라는 단어 보면 누가 생각나죠? 감사합니다. 대답해줘서. 롤스. 그렇죠? 근데 이 넘어서는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롤스와 같은 결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연대. 연대하다라는 말 아시죠? 그죠? 이거는 공동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는 좀 충돌되는 단어들입니다. 연대, 공동체. 애국심도 사실은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연대는 자기 사람만 챙기는 편애일까? 그래서 계속 지금 연대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충성심이 보편적 도덕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정의와 좋은 삶. 그러니까 뭔가 여기 공동체 요구에서부터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라면 정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유는 비판하는 내용에 가까울 것 같아서 여기 뒤에부터 힘주어서 읽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장 강하게 독해를 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약하게, 시간이 없다면 여기는 과감하게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잡아가면서 여기를 가장 힘줘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평소에 강약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늘은 좀 과감하게 건너뛰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집중을 해야 되는 건 10장입니다. 그래서 공동선이 나오고요. 아, 우리가 중립에 대해서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중립을 향한 열망. 아까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럼 열망이면 맞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렇죠? 중립을 향한 열망이 있는데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까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과 동성 결혼은 약하게 처리해도 됩니다. 사례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정의와 좋은 삶. 그 다음에
공동선의 정치, 요 얘기죠. 공동선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10장 중에서도 뒤에 있는 여기 정의와 좋은 삶과 공동선의 정치를 가장 힘줘서 독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좀 약하게 처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약 조절하실 때는 지금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강약 조절의 포인트를 가져가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그거를 좀 의식을 해주세요. 최대한 90분 안에 다 읽고 우리가 그 중요한 의미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읽고 가면 안 되고 시계도 보면서 과감하게 띄어올 부분은 띄면서 그렇게 10장을 다 읽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도 제가 표를 해드렸지만 스킵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그냥 스킵 이렇게 써주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스킵했다 하면 그냥 스킵 이렇게 해서 빈칸에다가 적어주시고요. 10장까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8시입니다. 9시 30분에 마감할 거예요. 9시 30분에 마감을 할 거니까 9시 30분까지 우리 핵심 파악하는 과제를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90분 독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